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학과 전홍진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예민한 자신을 토닥이기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아직 다 이제 종결이 안 됐고 또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 가고 싶지만 또 비대면 수업도 많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 예민해지기 쉬운 마음을 스스로 토닥이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민한 분들은 대개 대인관계에 매우 민감하고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도가 심해지면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하기도 하죠. 제가 많은 학생들을 뭐 상담도 하고 직접 진료도 하고 있지만은 원래 어떤 예민한 마음이나 자신을 좀 힘들게 하는 마음에서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이나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가 될 겁니다. 22살의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데 평소에 좀 예민한 성격이라 대학에 가서도 친구 관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항상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은 이제 수업 끝나고 뒤에서 이렇게 중얼중얼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소음들이 마치 내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흘려 넘어갈 것 같은 소리도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잘 들리는 거죠. 또 기분 좋게 학교에 갔다가도 또 친구의 표정이나 말투가 안 좋으면 기분이 한없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과 친구가 있는데 우리 같이 밥 먹을래? 좀 바빠서 나중에 먹자. 아, 오늘은 안 돼. 이러면은 얘가 진짜 바쁜가 보다. 오늘은 좀 바쁘니까 다음에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얘가 나 싫어하나? 혹시 내가 한 말에 뭐 거슬렸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 뒤에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거부당하는데 굉장히 민감한다는 거죠. 특히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를 굉장히 예민하게 봐요. 표정이나 말투가 예전과는 다르게 안 좋으면은 나를 싫어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는 상당히 이제 내가 느끼기에 주관적인 건데 그것이 자기를 향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자신의 컨디션과 관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아침에 등교를 한 거예요. 그럼 피곤하고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면은 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고 그러니까 표정이 굳어지고 또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죠. 또 일이 많아서 피곤하면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표정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또 대화를 많이 못 나눌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는 사실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날 컨디션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민감한 분들은 그런 거를 항상 다른 사람이 자기를 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그렇게 신경을 쓰다가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안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고 학교에 다니지만 수업만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든 거죠. 뭐 휴학을 하고 싶기도 하고 공부하는 게 힘들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렇게 예민한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메신저 많이 주고받으시죠? 어때요? 메신저를 주고받을 때는 훨씬 부담이 덜하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부시시한 얼굴로도 메신저는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말의 내용에만 신경 쓰기 때문에 편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내 얼굴이 나온다든지 목소리가 다 나오면 훨씬 힘들죠. 그래서 내가 자신이 예민하고 민감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상대방의 말의 그 내용, 컨텐츠만 신경을 써야 돼요. 표정과 말투에는 둔감해지는 연습을 자꾸 해보시는 거죠. 민감해지면 이게 나를 향한 게 아니고 그 사람 고유의 표정이라는 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습을 해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우리 학생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되게 둔감한 분들은 상대방의 표정이나 말투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느끼시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주고 그 사람의 표정을 살피고 이러질 않는다는 거죠. 항상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컨디션이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민감하면 그런 노이즈들이 자기를 향하는 소리로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예민한 분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민하다는 건 이제 영어로는 sensitive하다는 거죠. 외부의 자극에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보통 아주 민감한 분들은 HSP,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하는데 아주 예민한 사람들은 의학적인 용어나 병은 아닌데 외부 자극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자극적인 환경에 쉽게 압도당하는 민감한 신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굉장히 어려운데 주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10명에 1명 정도는 된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예민하고 꼼꼼한 일을 해야 된다면 이런 예민한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대인관계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힘든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런 것을 알고 그것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예민한 분들의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저는 주로 이제 병원에서 우울증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환자만 해도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을 보고 있죠. 또 공황장애인 경우도 봐요. 막 호흡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고 또 불안이 많은 분들도 봅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보면은 원래 조금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소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큰 스트레스나 트라우마 후에 이것이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 주로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은 게 병원에서 이제 건강검진센터도 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자기의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본 분들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들도 다 예민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아주 철두철미하고 자기 관리에도 아주 정말 엄격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런 예민한 마음이 병으로 안 가고 오히려 자기를 성공하는 쪽으로 이게 움직인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 차이는 뭐냐?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도 아주 작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제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 팀하고 저희 병원하고 같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특히 우울증을 좀 비교를 해봤더니 이 우울증 있는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건강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특히 예민한 게 자기가 예민하다고 인식하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두통은 기본이고 소화가 안 된다든지 허리 통증, 근육통, 온몸이 다 아프고 내가 암이 아닐까 뭐 요즘에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또 죽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우울하다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해요. 이런 것이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아시아권이 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이쪽에 이제 보면은 신체화를 많이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평소에 예민한 분들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신체화 우울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계기의 대표적인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학생들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트라우마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물리적 통합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겪는 심리적 외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요. 쉽게 얘기하면 큰 정신적인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인해 겪는 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겪는 가장 큰 트라우마는 뭘까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해 보면은 대부분 맞추세요. 상실이에요. 상실. 상실의 트라우마가 가장 큽니다. 상실 중에서도 자기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것이 가장 큰 트라우마가 돼요. 그런 거 이외에도 뭐 직장을 잃는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갑자기 잃는다든지 그런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 그런 것이 충격이 되죠. 거기서부터 급격하게 민감성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겪으면은 불안이 갑자기 밀려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게 불안발작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견디기 힘든 심한 불안이 몰려오는 것인데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경험하셨을지 몰라요. 근데 좀 예민한 분들은 더 자주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20명 중에 1명 이상은 심각한 불안 발작을 자주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심각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나서 불안 발작을 경험하는 경우보다 내가 무슨 걸 겪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불안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 오히려 이런 자살 시도 위험이나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거죠. 거기에는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재경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무수한 재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도 했을지도 몰라요. 과거 혹은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 정서, 갈등 상태가 현재의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떠올리게 되는 현상이죠. 제 경험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직접 본 예인데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어떤 사진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저 아쿠아리움입니다. 저기 물고기가 있고요. 네 가족이 이제 아쿠아리움에 온 거예요. 물고기를 보러 온 거죠. 근데 거기 가운데 있는 엄마 여성분이 갑자기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를 보더니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응급실에서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깨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아쿠아리움 근처에도 못 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근데 아쿠아리움만 못 가는 게 아니고 강변북로를 운전하는데 자꾸 자기 차가 물로 빠질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을 하니까 운전도 잘 못하겠어요. 이런 식의 경험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왜 그런 수족관에 가서 왜 그렇게 그런 경험을 했는지 본인은 전혀 몰라요. 왜 그랬을까? 무섭기만 한 거죠. 근데 제가 이분 가족들 다 만났는데 그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분이 3살 때 가족이 계곡에 놀러 갔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물장구를 치고 어른들은 저기서 음식 준비를 하는데 얘가 바위에 미끄러져 물속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둥둥둥 떠내려가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밑에서 놀던 다른 가족들이 얘를 꺼내가지고 거의 죽다 사는 거죠. 아주 어릴 때죠. 근데 얘가 또 계곡 가자 그러면 안 가요. 막 울고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그럼 가지 말아라 이렇게 됐죠. 수영장 가자 그래도 안 가고 바닷가 가자 그래도 안 가고. 그러니까 뭐 가지 말고 지내자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잘 살아왔는데 아쿠아리움을 갔는데 다시 이런 일이 있었던 거냐. 아버지는 어릴 때하고 이게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잘 몰라요. 그냥 이 말만 들었지.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런 공포 반응이 연상이 갑자기 되는 이런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포에 일반화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경험한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적인 경험, 사건, 대인관계까지 받아들이고 위협 반응은 더 쉽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틱이라는 건 혹시 아세요? 틱? 이렇게 우리 학생들 보면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내거나 고개를 까딱까딱까딱 하거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틱입니다. 틱은 90%는 저절로 없어져요. 근데 어린 시절에 틱 때문에 이제 놀림받은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경험을. 애들이 자꾸 놀리고 뭐 물개 소리 낸다고 놀리고 막 이러죠. 그러면은 친구들 만나기가 싫어요. 자꾸 날 만나면 놀리니까 자기도 참고 싶은데 계속 소리가 나오고 이런 분들이 성인이 돼서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틱은 다 없어졌는데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하고 왠지 모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한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 일상적인 경험, 그런 위협이 더 쉽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위협은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의 이제 불균형을 일으켜요. 그래서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뇌 안에 잘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야지 그런 안정된 심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증가되거나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은 이제 불균형을 하려면 굉장히 의심이 많아지고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고요. 노에피네프린이 증가되면 잠을 못 잡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오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린 시절 경험과 부모와의 관계는 평생에 걸쳐서 예민성을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그 사람의 처음에 예민성을 세팅하는 게 돼요. 근데 어릴 때 그런 걸 형성하지 못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꼭 부모님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뭔가 다른 이유도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상황에서 그런 걸 형성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많죠. 그러면 그걸로 자신의 평생이 규정되는 건 아니고 현재의 좋은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과거를 극복하는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는 거를 저는 아주 많이 봅니다. 근데 다만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과 일을 찾는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게 느끼고 만나면 내 예민성이 줄어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것이 자기를 안정시켜 주는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이 새로운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죠. 자기가 찾은 직업이 그렇다면 가장 좋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 안정을 느끼면은 근데 그렇게 아는 경우도 많죠. 아니면 배우자나 이성 친구, 좋아하는 책, 치료하는 의사. 하여간 어떤 거든지 그런 것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민한 분들은 예민한 것이 너무 심해지면은 긴장, 걱정, 불면에 이어서 우울증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은 이런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자기가 예민한 것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기지, 안전 기지를 형성을 하면은 어떤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남을 잘 공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예민성을 조절해서 어떤 선을 넘지 않도록 어떤 선을 넘어서 그게 정말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민함의 천칭인을 비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족한 환경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맨날 뭐 1년에 한 번씩 전학을 해야 되고 부모님은 사이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었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왕따도 당하고 힘들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자기 지금 현재 자꾸 재경험을 시키거나 공포에 일반화를 시켜서 계속 그게 자극이 되면 결국은 예민성이 선을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의 상황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걸 과거하고 단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민성에 휘둘리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일에는 예민하지만 평소 대인관계까지 그렇게 예민하면 안 되는 거죠. 현재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그런 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긴장 불안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을 갖춰야 되고요. 자기를 감추고 숨기지 말고 자기의 문제에 대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죠. 그럼으로써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으로 갈 것을 창의적인 생각, 대인관계 개선, 가족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특히 매우 예민한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 달 앞을 걱정하고 1년 앞을 걱정하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걱정을 해요. 죽음을 대비하는 걱정까지 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달 뒤에 다 바뀌어요. 지금 걱정하셔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발생할 줄 누가 알았나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지금에 집중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갑자기 이제 머리의 위치를 똑바로 해보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은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봅니다. 잘. 우리가 사람 얼굴 대 얼굴로 딱 쳐다보면 눈을 맞추면 왠지 불편하고 이렇게 눈을 깔거나 고개를 이렇게 돌리게 돼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한번 보시면은 아나운서하고 게스트들이 나오죠. 아나운서는 머리가 딱 가운데 있고 정중앙에 있죠. 게스트는 다 머리가 이렇게 제각각이에요. 옆에 한번 보세요. 사람을 자꾸 똑바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보거나 눈을 이렇게 치켜뜨거나 이렇게 오래 보면은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굳어집니다. 그게 우리 몸몸의 통증을 일으켜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본다고 하면 머리의 축하고 이 무게의 축이 어긋나기 때문에 목이 아프죠. 목이 아프면 허리도 아프고 머리 아프고 온몸에 근골격의 통증이 생깁니다. 정형외과 재활학과 이제 한의원 단골 고객이 돼요. 거기 하도 가셔가지고 왜 그러시냐 했더니 만나면은 머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똑바로 해보라 그러면 본인은 똑바로 하면 불편한 거예요. 요것도 연습을 해보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좋은 표정과 말투를 만들어 보자. 예민한 분들은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말투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혹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있는지, 내가 방금 전에 한 말에 대해서 잘 공감하고 있는지 이런 건 신경을 쓰는데 정작 자기의 표정과 말투에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볼 때도 이렇게 여기를 찡그려 가지고 여기에 막 주름이 갑니다. 오메가 사인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이야기를 할 때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게 저절로 펴져요. 여기 뭐 보톡스 같은 거 맞으실 필요 없습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고개도 끄덕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이 좋아지죠. 그리고 말투도 항상 경칭을 써야 돼요. 항상 존댓말을 쓰고 존중하는 말투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자신의 예민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말 실수한 것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기를 다시 자극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는 것보다는 깨는 것에 집중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민한 분들, 매우 민감한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잠을 못 자요. 저는 우리 학생들 보면서 여기 특히 잘 자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경우가 많아요. 보통 새벽 3시, 4시는 보통이고 5시, 6시에 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잠을 자는 게 그 사람의 정신건강이나 민감성을 예민성을 조절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깊은 슬로우 웨이브 슬립을 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게 자면 다음날 기복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일찍 자려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밤에 뭐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침에 정시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7시면 7시 딱 일어나서 계속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잠을 깨야 되는데 어떻게 깨냐? 뭐 커피를 마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좋은 건 빛을 쬐는 거예요. 이 햇볕이 우리 눈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을 각성을 시켜가지고 우리 몸의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잠을 깨게 만들어서 밤에 잠을 잘 재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안전기지를 만드는 거. 아까 제가 예민한 분들은 내 자신의 예민성을 줄일 수 있는 안전기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특히 이제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됐다. 그럼 자기가 지금 만들면 되는데 아예 없는 분들도 많아요. 안전기지가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과 잘 해주면 좋아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존감을 도와주는 것이 좋은데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없다. 그러면은 반려동물이나 운동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내가 예민성이 0이 되는 안전기지를 찾아야 돼요. 제가 유명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아주 성공한 분들 만나면은 성공한 분들 꼭 저런 게 있어요. 내 취미로 뭐 등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테니스를 친다든지 그분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도 꼭 그 시간을 가져요. 그 시간이 없으면 그 사람이 전체 생활이 안 돼요. 자기가 평소에 하던 것과 쉬면서 예민성이 0이 돼서 다시 스탠바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예민해지지 않으려고 집에만 있어요. 밖에 나가질 않아요. 사회생활을 아예 중단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결국은 점점 자기의 과거의 생각하고 자꾸 자기 과거의 트라우마 이런 것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말도 톤도 높고 굉장히 활동성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잘만 가면은 사업을 해서 성공하거나 우리나라에 큰 인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잘못 가면은 딴 쪽으로 가요. 무리한 투자, 과도한 소비,
도박, 음주, 약물, 이성 문제. 제가 요 순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 일확천금을 얻거나 그런 식으로 자꾸 가는 거죠. 저렇게 돼버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저런 쪽으로 쫙 빨려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서 이것이 생산적인 쪽으로 가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자신을 컨트롤하고 저런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 연습을 학생 때 열심히 하시도록 하고 싶습니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자기가 너무 에너지가 높다면 다른 사람의 조언을 경청해서 항상 보수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이런 분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대화의 팁은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쉽게 잊어버리는 필요 없는 것들을 지나치게 오래 기억을 하죠. 그래서 내가 뭘 하러 부엌에 왔는지, 양치질을 했는지, 휴대폰 어디다 두었는지 이런 거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제가 치매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지금 우리 학생들 나이에 치매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결과고 치매와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하나하나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기한테 자기를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걸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회사나 학교에서 뭐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꼼꼼하게 적고 대화를 해야 되지만 보통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는 이거는 결국 잊어버릴 내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좋아요. 여러분들 한 달 전에 친구하고 대화한 내용을 A4에 적어보라 그러면 그거 적으실 수 있겠어요? 만난 장소하고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만 내용을 자세하게 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아주 예민한 분들한테 한번 적어보라 그러면 무슨 얘기했는지 다 적어요. 한 달 전에 내가 친구하고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고 저런 얘기를 했고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걔 표정이 이랬고 저랬고 다 적습니다. 놀래요. 깜짝 보면. 우린 다 잊어버렸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근데 그걸 자꾸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 많이 만날 수도 없어요. 에너지가 다 고갈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뒷담화하는 내용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더 그거를 더 오래 상대방이 기억하고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 오히려 잊어버리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 대인관계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매우 예민한 분들 또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예민성을 잘 조절해서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에너지가 되고 더 좋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쪽 같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